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JDC 주최 세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유정입니다. 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JDC 주최 두 번째 세션은 새로운 기회 웰니스 산업,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서요, 이번 세션을 주최하고 계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영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JDC 이사장 양영철입니다. 제가 오늘 그 직원한테 계속 당부했던 게 인사말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음악회 가서 만약에 인사말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발표하실 분, 토론하실 분에게 시간을 많이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토론이 다 끝나고 거기서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이제 그 시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의 귀한 인사 말씀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웰니스, 웰에이징 등 헬스케어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JDC도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복합의료관광단지인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제주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 제주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글로벌 복합 의료관광 단지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되기에 앞서서 진행될 세션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먼저 만나보니 오늘 세션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에 따른 심도 깊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규 인바이츠 생태계 회장님은 헬스케어 전문기업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으며 금융, 바이오, 외교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주도형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모델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자, 그럼 인바이츠 생태계 신용규 회장님, 제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전략의 방향성, JDC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신용규라고 합니다. 저희가 4년 전쯤에 제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놈 프로젝트, 제주 1만 게놈 프로젝트를 JDC 그 당시 강당에서 킥오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에서 1만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고 더 나아가서 질환자들 위주로 해서 5만
게놈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리고 올 초에 그 국가의 100만 게놈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한 105만 정도의 큰 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바이스 생태계는 총 5개의 계열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산은 이번에 최근에 종합병원 인수를 했기 때문에 1조 2천 정도,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상장사가 2개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헬스케어 쪽을 개척해 나갈까 궁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수년간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에 좀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특히 요즘 언론에서 AI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약간 그게 뒷북같이 들려요.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 2, 3년 전부터 이미 AI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업 모델과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나 아니면 AI 기반의 헬스케어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AI로 한번 좀 슬라이드 형상의 동영상을 3, 4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이 AI 기반으로 본인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어르신인데 돌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술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기술들 다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제주의 바이오 헬스케어 쪽 산업 육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켜져야 되는데. 퇴직 후 8년, 실버 레지던스의 조용한 생활이 익숙했지만 최근 들어 밤잠은 자주 깨고 식후엔 이유 없이 피로가 밀려왔으며 가슴 한쪽이 이상할 정도로 묵직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딸의 권유로 예방의학 전문의가 있는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전문의와 함께 정확히 체크해보고 싶었다. 건강검진 결과와 유전자 검사, 그리고 생활 패턴을 IRS 플러스를 통하여 분석해보니 나의 시그니처 타입은 카디오 스트레스 내비게이터형으로 분류되었고 IRS 플러스 수치가 72점, 감정 루틴 관리 필요도는 중상 수준 결과를 받았다. 선생님은 내게 수면 일정의 안정화가 중요하며 현재 생체 리듬 연령은 양호해 67세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권장할 루틴은 인바이츠 루프의 아이콜리 앱을 통해 이행하고 변화가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루틴 이행 첫날 아침, 세면대 스마트 거울은 인바이츠 루프의 아이콜리 앱과 미러링되어 하루 루틴 전체를 설계해주는 생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었다. 우측 상단에는 IRS 플러스의 37개 건강 유의 항목들과 105개 개인 맞춤 생활 가이드 속에서 나의 시그니처 타입에 따른 항목들이 우선순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또한 우측 하단에는 아이코인 지갑, 크리에이터 루틴 소개 영상, 같은 시그니처 타입의 사용자들이 공유한 콘텐츠, 빨간 도움 요청 버튼까지 포함해 다양한 부가 정보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 나는 식판에 잡곡밥, 된장국, 두부조림, 나물 한 가지, 김치를 담았다. 사진을 찍어 인바이츠 루프의 아이콜리 앱에 업로드했더니 잠시 뒤 분석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식사, 나트륨 중간, 단백질 적정, 채소 부족, 권장 기준, 채소류 1종 추가 권장, 김치 절반량 권장.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도 전 딸의 SNS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빠 오늘도 채소는 없고 김치만 많네요. 감정 루틴도 챙기세요. 나는 피식 웃었다. 얘는 또 이걸 어떻게 알았지? 가족이 함께 지켜봐준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몇 주 지났나 인바이츠 루프가 알림을 보냈다. 감정 루틴 미입력 3일, 수면 편차 확대, 루틴 이행률 72%에서 69%로 하락, 스마트 헬스 부스 예약 자동 배정. 오후 3시 나는 어쩔 수 없이 단지 내 스마트 헬스 부스로 향했다. 부스 안에서 혈압, 맥박, 체중, 체지방률 등
각종 지표가 자동 측정되었으며 운동 처방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는 10분 집중 호흡, 정적 명상, 산책형 워킹 1km, 탄성밴드, 근력 자극 루틴 등 내 시그니처 타입에 따른 루틴을 설명해 주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하러 온 순간 스마트 거울에 딸에게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빠, 오늘 루틴 잘하셨어요. 계속 응원해요.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 그것만으로도 루틴은 계속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이러다 쓰러지겠다는 생각에 아이콜리 앱의 도움 요청 버튼을 눌렀다. 곧 실버 레지던스의 상주 간호사와 연결되었고, 간호사는 인바이츠 루프 내에서 그동안의 루틴 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으며 담당 의사가 즉시 병원 내원을 권유하였다. 클리닉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는 바이탈 체크 후 EMR과 함께 자동 연동된 ICHMS 메디컬에서 제공되는 인바이츠 루프의 기록을 확인했다. 수면 흐름, 루틴 이행률, IRS 플러스 변동 패턴이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적절한 시점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루틴 기록이 잘 남아 있어서 참고가 되네요. 단지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 같네요. 라고 말해줬다. 담당 의사는 새 관리법을 제시했고, 이에 SIBC는 빠르게 이에 맞는 생활 패턴과 건강 루틴을 제안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일주일간 조정된 회복 루틴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아이콜리 앱에서 회복기 특화, 크리에이터의 디지털 보조제와 루틴 NFT 콘텐츠도 구매했다. 어느새 ICHMS도 메디컬에서 웰리스로 자동 전환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세면대 거울에 아이콜리의 메시지가 떴다. 좋은 소식입니다. IRS 플러스 수치가 69에서 76으로 크게 개선되었어요. 성공적인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클리닉 정기 방문에서는 담당 의사가 IRS 플러스 수치가 안정적으로 76점에서 78점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경험을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며 콘텐츠 공유를 권했다. 나는 나의 회복 경험을 정리해 카디오 스트레스 내비게이터 루틴 적응기라는 이름으로 콘텐츠를 등록했다. 딸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좋아요를 눌렀다. 뿌듯했다. 며칠 후 아이콜리 앱과 미러링된 스마트 거울은 알려줬다. 안정기 유지 성공, 시그니처 타입, 어댑티브 밸런서로 업그레이드 제한. 그러면서 SIBC는 오늘의 새로운 루틴을 권장해 주었다. 외투를 입은 후 그는 다시 한번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가족들의 따뜻한 문자들, IRS 플러스 수치의 안정적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더 건강해져가는 자신. 집을 병원으로, 병원을 집처럼 인바이츠 루프가 여러분 삶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약간 들으시기에 난해한 용어들이 좀 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 SIBC나 ICHMS, 뭐 IRS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모든 게 AI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가족들하고 끊임없는 감성적 유대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울산 스마트시티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이 모델들이 다 나올 건데요. 이게 갖고 있는 시사점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기반의 자가주도의 새로운 돌봄 인프라, 지자체가 돌봄 생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자기주도형으로 건강 루틴 설계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AI가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37개의 질환들이 가능성 변하는 거, 그리고 105개, 더 나아가서 165개의 유전체 요인들이 변하는 것들을 다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루프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속초에 계시든 울산에 계시든 병원에 계시든 아니면 요양원에 계시든 집에 계시든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의료기관하고 AI로 자동으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는 병원에 가시면 EMR이라는 게 있어요. EMR하고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대응형 헬스케어 인프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진행을 시켜나가는데, 이게 제주에 있어서도 또 초고령 사회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기술들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한 15년 거의 기천억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작업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바이츠 루프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이 예컨대 200명이면 인바이츠 루프는 200개가 생깁니다. 모두 각자들을 위한 인바이츠 루프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번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환별로 탐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시그너처 형태로 반응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루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라 건강관리에 개입을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하고 연동돼서 치료 루프가 돌아가고요. 또 저쪽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참여 활동을 하는 게 보이시고요. 그 참여 활동 결과에 따라서는 관리 검증을 한 다음에 등급이 조정되고 재탐색하는 이런 끊임없는 루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이콘으로 몇 가지 이렇게 붙였어요. IRS, 두뇌 역할을 하는 시그너처, AI 에이전트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IRS는 유전체 데이터하고 건강 데이터하고 생활 데이터가 합산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 헬스케어 빅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이 유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주에서 4년 전에 제주 1만 개놈 프로젝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질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5만 개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구축을 한 상태에 있고요. 이것이 그 반응형 시그너처나 그다음 아이콜리,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앱들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부터 예측, 개입, 참여 활동 그리고 재탐식까지 넘어가는 그런 인바이츠 루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두뇌 역할을 한 IRS는 37개의 질환 항목을 탐색 예측하는 기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IRS가 165개의 비질환 특성 항목들을 다 함수적으로 엮어서 로지스로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IRS의 어떤 질환 예측 탐색도는 정확도는 한 지금 83%까지 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진단을 하셨을 때가 한 70% 초반대세요. 그리고 명의가 80에서 85%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법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데는 주저합니다만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이사장님 손 안에 37개 진료 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을 쥐어드린 겁니다. 그 정도의 강력한 그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거기서 탐색 예측되는 거에 따라서 그 각각의 그 필요한 운동이나 활동, 섭식, 라이프 스타일들을 전부 개입해서 코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들을 일단은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콜리 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까도 보셨겠지만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거치셔야 되는 세면대 거울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여성분이라면은 예컨대 화장대 거울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외출을 하신다 그러면 아파트 현관에 있는 벽 거울에서도 이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원하실 때 모든 정보들을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가 있고요. 또 본인이 동의한다면 가족들도 이걸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요양원이나 실버 레지던스에 들어가시더라도 가족들이 항상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고 부모님의 상태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자기 스스로의 돌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수년간 상당한 형태의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 특화나 스마트 병원 특화 같은 경우에도 수백 건에 이르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스마트 병원 구축 작업을 거의 저희가 안 알려져 있지만 다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스마트 병원 구축 작업 저희가 했고요. 서울대 분당병원 구축 작업 저희가 했고요. 세종에 있는 충남대 병원 구축 작업 저희가 다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기술적 자산과 네트워크 자산들이 이 인바이츠 루프에 다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쭉 있습니다만 예컨대 스마트 병원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의 대학 병원들, 대형 병원들을 저희가 다 스마트화 작업을 지난 10수년간 해왔었고요.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국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헬스케어 시스템 담당자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거 지금 진행되는 거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국가 시범 스마트 시티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헬스케어 시스템들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하고 유전체 데이터 기반의 그 인바이츠 루프는 울산 스마트 시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쯤에 울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뭐 한 300에서 600분 정도가 이 인바이츠 루프를 아마 체험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스스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울산 시내의 보건소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스마트 시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구축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 기반의 상시 건강 관리 시스템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울산 스마트 시티하고 부산 에코 델타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시니어 케어라든지 만성질환 관리, 홈케어 인프라, 응급병상 관리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완성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4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건강관리부터 질환관리, 그리고 스마트 병원, 지역 응급, 감염 관리까지 병원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종에서 씨를 뿌리고 울산에서 땅을 갈고 부산에서 모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궁극적인 완전체를 제주 그리고 제주 헬스케어 타운에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감히 이렇게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고요.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제주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인바이츠 루프를 포함한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가 제주에 조성이 될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고급 인재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이라든지 약대, 간호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바이오 인포메틱스 학과, 그 다음에 화학과, 공학과 여러 측면에서 고급 인재들이 육성이 되거나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헬스케어 타운, 제주 JDC 헬스케어 타운 내에 그런 R&D 허브로서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셋들이거든요. 지금 재밌는 얘기가 그 영국이 UK 50만 게놈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백인 유전체들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백인 유전체가 아니라 우리 같은 동양인들 유전체는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AI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러글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제주에서 한 것은 저 만주부터 일본까지 3억 6천만 명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민해가지고 AI 작업하지 말고 우리하고 트레이드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인 유전체 데이터하고 우리 황인종 유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드하는 형태면 더 쉽게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을 다 오픈 API로 해서 공개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갖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만약에 제주 서귀포에 있는 헬스케어 타운이라면 상당히 좋은 그런 R&D의 허브가 온앤오프라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주 인재가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제주 바이오 헬스케어가 전체 제주 GDP의 2몇%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한 1조에서 2조 5천억 규모로 만들 수 있다면 아마 제주 전체 GDP의 한 7, 8%? 8, 9%까지는 바이오 헬스케어 중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산업이 이제까지 관광, 감귤, 그리고 기타 플러스 알파였다면 오히려 더 좋은 형태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어떤 그 고급 인재 육성, 고도화된 어떤 R&D 허브, 산업 생태계 전환, 그리고 그 속에서 인재들이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프롬프트에서 마무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바이트 생태계 신용규 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못다 하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토론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발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승욱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홍승욱 단장님은 의료법을 전공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럼 단장님께서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으로 본 제주국제의료 발전 방향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양영철 JDC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크게 챕터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4년도 유치 실적으로 바라본 주요 현황과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핫한 이슈인 국내외 바이오 클러스터, 헬스케어 클러스터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론 이제 공공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제 말씀이 곧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 제주 국제의료 발전 방향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번과 목차 2번, 챕터 1과 챕터 2의 기본적인 자료들은, 레퍼런스들은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자료를 활용했고요. 맨 마지막 3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맨 뒷장에 제가 별도로, 여기는 이제 실려 있지 않고 있는데 그 별도 레퍼런스를 실어놨으니까 곧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009년도서부터 시작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즉 메디칼 투어리즘 산업은 모든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각 시도 지자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유치 의료기관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유치 사업자들도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기준 현재 유치기관 현황은 유치 의료기관은 3,300여 개, 유치 사업자들은 2,000여 개, 그래서 지금 현재 총 5,400여 개의 기관이 등록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2024년도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3월 말에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보고서는 6월 이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아직까지는 완성된 자료는 아니라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이 지난 200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6만 201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코로나 때 좀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지만 지난 2024년도 작년에 467명 유치함으로 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이 집계하는 환자 기준이 실환자 기준입니다. 연환자가 아니고. 그래서 순수하게 환자들이 오셨던 그분들을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메디칼 투어리즘의 선도 국가라고 하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등과 비교했을 때는 그분들은 주로 이제 연환자 개념으로, 그리고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발표하는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메디컬 투어리즘 산업은 실환자 개념으로 정확하게 실적 집계를 하고 있고요. 또 반드시 외국인 환자 범위에 들어가는 환자들만 집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외국인 환자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순수하게 플라이 인한 외국인 환자들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포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포들은 크게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나눌 수 있잖아요.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아무리 오래 거주했다 하더라도 국적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또 시민권자들 중에서도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플라이 인한 외국인 환자들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큰 이정표를 작년에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이 방문했을 때가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에 49만 7천 명 그리고 이 당시에 외국인 관광객은 1,700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다 같이 줄어들었다가 지난 2024년도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때 외국인 관광객들은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그 회복률이 요 경사치를 보시면 조금 저희 외국인 환자의 경사치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좀 더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적별로 과연 어느 나라들이 많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2023년도에 이어서 역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러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호주, 네,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최소한 10,000명 이상 정도는 오셔야 10위권 안에 들 수 있다. 네, 2023년도엔 그랬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이제 13,000명이 와도 12위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전체 환자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자는 22.3%. 그래서 이 두 나라만 해도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대만이 전년 대비 증감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만 환자들이 매우 많이 최근에 방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료과별로 좀 보겠습니다. 진료과로 봤을 때 피부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70만 명을 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성형외과가 14만 명이 왔습니다. 내과 통합이 세 번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2023년도 이전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보다는 치료 목적의 내과 통합, 즉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감염기 내과 등 내과와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4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피부과와 성형외과 환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 종별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치료한다고 보았을 때 작년에 의정 사태로 인해서 환자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죠. 의정 사태로. 그래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 낮고요. 환자 수가 좀 떨어졌고요. 그 이외에 의원급에서 엄청난 많은 수, 거의 95만 9천이니까 100만 가까이가 의원급에서 치료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100만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정확한 거고요. 왼쪽에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수치는 틀리니까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이 100만 명입니다. 서울만 100만 명이고요. 2위가 경기, 그리고 부산이 3위, 제주도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즉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이 1등, 제주가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가 전년도에는 6천 명밖에 모집을 못했었는데 그 다음 2024년도에 2만 명이 넘어 선물을 해서 4위권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매우 많은 숫자를 볼 수가 있겠고요. 117만 명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2019년도에 14,000명을 유치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또 증가해서 작년에 2만 1,000여 명, 2만 2천 명 가까이 유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직 저희가 이제 실적 보고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의료기관은 55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요. 유치 사업자는 35개 기관이 유치 사업자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20대, 30대 여성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국적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 1위, 대만이 2위,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서입니다. 그리고 단연코 진료값을 봤을 때 피부과가 1위를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매우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아직까지 지금 복지부에 최종적으로 보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잠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2024년도에 117만 명을 유치했을 때 저희 산업연구원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 총 의료관광 지출액, 즉 메디칼 서비스 진료비와 non-메디칼 서비스 총 합쳐서 7조 5천억 원을 7조 5천억 원이 총 지출액이다라고 저희 분석을 했고 국내 생산액은 13조 8,600억 원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부에서만 보시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외부 공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좀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챕터 국내의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두 번째 좀 먼저 보시면 바이오 헬스 산업 클러스터는 병원, 대학, 연구소, 기업,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 바이오 벤처 등이 한 곳에 모여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초 연구의 결과가 병원의 중개 임상 연구를 거쳐서 상업화 가능한 제품 생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민간 주도형과 정부 주도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클러스터 현황을 좀 보겠는데요. 네, 일본의 고베도 있고요. 중국의 상해,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미국의 보스턴,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메디컬 센터도 있고요. 여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UAE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UAE에서는 한국으로 국비 환자를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치료가 안 되는 중증 환자들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유치를 해서 이 산업 분야에서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의 주요 회사들을 지금 다국적 기업들 유치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메디칼 클러스터로서 텍사스 메디칼 클러스터가 매우 유명한 텍사스 메디칼 센터죠. 네, 매우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에 보시면 수많은 의료기관들과 연구기관들, R&D 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MD 앤더슨 캔서 센터, 전 세계 제일 큰 암센터이죠.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큰 소아과인 텍사스 칠드런스 하스피털도 같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이 지역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내에서도 여러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강원도 원주 의료기 클러스터, 대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 제가 있는 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속해 있는 충청북도 오송의 첨단 복합 의료 클러스터, 그리고 서울의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등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여러 지역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모두 다 배치가 되어져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가. 그런데 너무나도 중복적인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도나도 투자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집중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좀 봐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원은 임상시험 지원 및 중개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죠.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기초 연구와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요. 기업은 사업화와 기술 개발,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자체 포함해서요 제도적 기반과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결과 이러한 12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나 저희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주체 간 협력 활성화라든지 정책 지원 환경, 인재 유치이나 그다음에 비전 제시 및 전략 수립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실패하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그리고 연계 혹은 네트워크 구축 실패,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의 실패, 클러스터 정책에만 의존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에 의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은 했지만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국의 관광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휴양형 의료관광 해외 사례 및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주의 국제의료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고요. 아직 2025년도는 책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이 2024년도 기준은 2023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199개 중에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높은 순위인 거죠. 아시아 지역을 한정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그렇다면 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총 보시는 것처럼 5개 분야에 17개 부문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건 및 위생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건 및 위생 지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한국이 관광 경쟁력이 높다, 전 세계 14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들이 바이오 클러스터도 중요하지만 관광 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융복합하여 산업화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 경쟁력도 대한민국이 매우 경쟁력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나라를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료 관광하면 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병원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국 푸켓에 있는, 그러니까 즉 휴양지에 있는 휴양과 의료 서비스를 복합한, 융합한 휴양형 복합 의료 관광 상품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여러 많은 주요 병원들이 있지만 그 이외에 페낭과 랑카이 등을 통해서, 즉 휴양지를 통해서도 의료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 케랄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휴양지 쪽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 중남미 쪽에 있는, 수도는 산호세에 있지만 내륙에 있지만 휴양은 별도로, 병원 치료는 내륙에서 받고 휴양은 별도로 해안가, 태평양 연안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주도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100만 명 시대를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메디컬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 그리고 그 이외에 별도로 해외에서는 대체 의학이라고 불려지는 한방 의학도 저희는 매우 중요한 치료의 주된 사업으로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또 가장 각광받고 있는 K 한류, K 웨이브 통해서도 뷰티 쪽에서는 단연코 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K 뷰티, 또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 특이한 자연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휴양형 의료 관광을 해보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코스타리카 등을 예를 들었던 거고요.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점에서, 또는 저기 추가로 산후조리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법만 좀 잘 제대로 개정이 된다면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도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헬스케어 타운을 어떻게 잘 조성을 해서 사업을 잘 이루어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발리에서도 의료관광 특구, 사누르 지역에 의료관광 특구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 지역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병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명 병원들도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들어가고 있는 현황입니다. 요건 이제 해외 사례가 이런 점들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제의료 JCI 같은 국제의료기관 인증 획득을 한다든지, 정부 주도 전담 기관이 있었다라는 것, 의료와 관광을 패키지화했다라는 것, 특화 진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병원 리조트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의료관광 통합 예약 통역 시스템, 한방 디톡스, 줄기세포, K 웰리스 콘텐츠 강화, 결국은 메디칼 코리아라는 국가 의료 브랜드를 통해서 글로벌 캠페인을 한다면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한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하고 제주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된 관광 자원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의료와 휴양 결합은 고부가치 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 다른 사례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더스트리 위주, 즉 의료기기나 제조, 의료기기나 제약 산업 위주의 그 바이오 클러스터보다는 휴양과 치료가 결합된, 웰리스가 결합된, 그리고 럭셔리 상품과 중저가 상품이 같이 결합된 장기 체류형 헬스케어 타운을 건설하는 것이, 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주도의 국제의료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홍승욱 단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 관광 경쟁력의 위상 그리고 성장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의료 관광이 어떻게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좌장님을 비롯하여 토론에 참석해 주실 패널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모실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신 인바이츠 생태계 신용규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발표를 해주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 환자 유치단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윤성 미래성장과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윤 선임연구위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승선 의료사업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아주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양영철 이사장님까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좌장이신 양영철 이사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라고 하는 한 47만 평의 큰 이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업이 진행되다가 한 거의 7, 8년 지금 중지되고 있는데, 그 중지된 이유는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해서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라고 하는 소위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가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신용규 회장님이 얘기했던 BT라든지 다음에 IT 이런 그 의료를 발전시키는 아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국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약간 한 7, 8년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전 직원들이 더 노력하는 이런 가운데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바이츠 회장님이 이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왔는데, 원래는 태국에서 그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원장님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제 못 오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상당히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바이츠 회장님께서는 저희 제주도 JDC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괌에 있는 그 미군 병원도 인수 완료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이제 인바이츠가 저희 그 헬스케어 단지를
완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또 인프라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 초창기에는 우리 이제 단지에 오겠다고 10,000평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이제는 쏙 들어갔어요. 다른데 워낙 좋은 데가 많이 유치를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한번 노력해야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홍승묵 우리 이제 단장님 외국인 그 환자를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단장님이 오늘 왔습니다. 아까도 저도 뭐 쭉 논문 다 읽어봤습니다만 대단한 그 이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뭐 제목 이름도 홍앤디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외국인 이름 반 이렇게 돼서 정말 그 부분에 우리나라가 117만 명의 해외 환자를 끌어왔는데 대단한 성과죠. 뭐 태국 같은 데는 한 뭐 300만 이상이지만 우리가 그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117만이 왔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그만큼 좋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일 먼저 그 이제 의료 관광의 유치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가 100만이 되고 서울이 뭐 이렇게 다음 순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의 100만으로서 한 88%로 차지하고 우리는 아까 22,000명 정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래 국가가 그 추진했던 목적에 이제 많이 뒤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인프라는 다 거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다라고 이게 종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토론은 우리 현재의 제주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윤성 과장님과 다음에 현재의 우리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원에서 이 분야에 아주 또 전문가이신 유지훈 박사님이 또 오늘 토론에 참석하고 저희에서는 문승선 담당 처장님이 참석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그 신용규 회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고윤성 과장님의 좀 토론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런 제주 포럼에서 이런 굵직하고 제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JEDC에서 양영철 이사장님께서 많은 준비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행정 차원에서의 이런 좋은 발제들을 어떻게 좀 같이 담아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지금 도에서 나가고 있는 그런 정책 패러다임과 엮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있어서의 그런 뭐 위기감이 고조되는 요인들이 또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인구 감소나 우리 청정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큰 패러다임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가 탄소 중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목표를 내놨고 두 번째는 이제 챗GPT와 같은 가속화되고 있는 이제 이런 AI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고민을 담아 정책을 내놨는데 이 두 가지가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고 이것이 조합된 것이 스마트 시티로의 연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접목된 스마트 시티가 제주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와중에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의 이런 신용규 의장님의 그런 비전, 미래상의 그림은 굉장히 제주도의 좋은 그런 고민과
앞으로 구현해야 될 미래상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적용해 주시는 거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제 정책화하고 만들어갈지 이제 고민을 같이 해나가고자 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지역의 현안도 이제 같이 잘 풀어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와중에 첫 번째가 도민 건강권의 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김명재 과장님도 같이 와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그런 도민 건강권을 위해서 건강주치 제도와 이제 비대면 진료 등의 확대 등의 이제 AI 디지털 전환에 맞는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어떻게 좀 새로운 체제를 갖고 오실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소위 우리 제주 지역 내에서 좀 아프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큰 병원 다녀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주변에서 겪고 계신 사항들일 텐데, 이런 사항들을 보다 어떻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이 의료 여건을 개선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스마트 시티와 여기에 핵심 요소로서의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요인은 우리 도민 건강권 제고에도 같이 그런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큰 아젠다가 아닐까 싶고요. 산업적으로는 우리 제주도가 천연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천연물 자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제주도인데,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더 부가가치 있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의 산업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바르기 좋으면 화장품, 먹기 좋으면 식품으로 가는데, 여기서 더 좋은 약으로까지 갈 수 있는 소재들을 찾아보자라는 방향에서 레드바이오 산업 전략까지 제주도가 발표를 했고요. 이런 와중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질 때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이제 도내의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주대와 각 대학들과의 라이즈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고 있고, 이를 위한 정책 수립, 예산 확보와 투자, 제도 개선까지 같이 바라보고 있는 게 제주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런 것들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신용규 회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고 과장님이 얘기는 뭐 제주 도민에 대한 얘기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중요 미션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까 그 이제 바이오,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기술이 우리 헬스케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준비가 필요한지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관이나 학에서 오신 분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를 부르셨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되셔야 돼요. 돈이 되면 많이 옵니다. 돈이 안 되면 잘 안 오고요. 그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면 돈이 되기 위해서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경쟁 우위가 뭐냐, 그리고 그 차별적 경쟁 우위가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고윤성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금 4차 산업의 프레임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AI가 급속도로 저희 그 삶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조차도 상당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AI와 그 4차 산업, 다시 또 조금 넓게 말하면 테크놀로지 주리분돼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또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레가시 자산하고 잘 결합이 됐을 때 제주 헬스케어 타운, 더 크게 보면 제주도가 다른 시도 또는 글로벌리 또는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차별적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문승선 처장님은 두 분이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시겠어요?
한꺼번에 좋습니다. 예. 한꺼번에 해서 같이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에 우리 아까 우리 홍순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유 박사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들을 많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와서 JDC 관계자분들과 많은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일단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강점을 좀 활용하고 제주의 약점을 좀 커버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저는 자연 치유 자원과 융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최첨단 의료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 중증이라든지 외국인 환자, 지금 외국인 환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90%는 경증 의료 관광객입니다. 중증은 10% 정도의 비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증 환자와 관련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치유 자원과 융합 가능한 그리고 앞으로 발전 비전이 높은 고부가가치 최첨단 의료 분야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해외 환자가 유치가 가능하면서 해외 시장만 보고 사업 타당성을 만들어내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도 충족하면서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연계가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웰니스 관광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체류형이고 휴양형이기 때문에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과도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4월 8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한국의 어떤 웰니스 치유 관광의 경쟁력과 결합이 된다면 제주에 좀 성공할 수 있는 좀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첨단 의료 분야와 웰니스가 연계 가능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정밀의학 기반 통합진단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혈액 체액 분석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 맞춤형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진단하는 모델들 이런 첨단 분야와 이제 디톡스 항노화 프로그램과 접목이 돼서 제주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 프로그램이 컨텐츠가 돼서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 이렇게 되면은 중장기 체류형 검진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하고 또 고령층 지금 에이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층들이 많은 소비 계층이고 그리고 건강 연령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타겟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맞춤 건강검진, 조기 암 탐지라든지 개인 맞춤형 통합 진단과 관련한 정밀 의학에 기반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번아웃이라든지 조기치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AR, VR과 관련한 인지훈련, AI 심리 상담, 디지털 치료 같은 부분들이 연계가 되고 이런 것이 또 제주의 헬스케어와 연계가 되려면 명상, 요가, 숙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과 좀 통합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차별화 포인트는 이런 디지털과 정신 건강과 인지 재활 플러스 자연 명상 이런 식으로 제주의 강점과 최첨단 의료 그리고 현대인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질환 또는 질병군 또는 잠재 시장이 높은 그런 의료적인 부분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의학과 관련된 말씀을 또 재활의학과 관련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AI 기반이라든지 로봇을 도입한 물리치료라든지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자동 진단이라든지 맞춤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운동하기 힘든 사람들이 로봇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다라든지 AI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단 의료를 도입을 하고 여기에 제주만의 헬스케어, 한방 재활이라든지 예를 들면 화산송이 테라피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천연 자연 자원을 활용한 제주의 어떤 차별성 있는 그런 컨텐츠를 활용한 지역의 테라피 요법들을 개발해서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 재활이라는 게 장기 체류형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장기 체류 환자라든지 외국인 환자들을 수용하기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양영철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항노화와 관련해서 항노화 바이오 리제너레이티브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PRP, 피부 재생, 특히 이제 모발 재생 같은 부분들 탈모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피부는 우리나라 경쟁력 굉장히 높고 외국인 환자 지금 1위 분야이잖아요. 한국에서 쓰는 레이저 피부과 레이저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아무리 비싸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고급 미용, 재생의학, 그리고 면역 세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체 나이 이런 분들 관리해낼 수 있는 항노화 쪽으로 중동이나 동남아의 상류층, 중국의 중장년층 등을 좀 타겟팅해서 그런 좀 고가 상품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스마트 헬스케어를 발표 주셨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첨단 의학이나 정밀 의학에 기반했을 때는 스마트 헬스케어와 결합시켜서 도입하는 것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그 면역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결합한 클리닉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장성이 높은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이다라고 말하는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법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그 자연 치유적인 부분들 뭐 해조류 기반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용암 해수 같은 제주도의 그런 것들 활용한 수치료 요법 스파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고 뭐 화산송이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식의 뭔가 제주가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특화 요소들이 결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주는 화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화산토, 해풍, 기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치유요법,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후요법, 환경의학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 지금 이런 자연 치유나 치유 관광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아토피, 천식, 우울증, 뭐 기후성 질환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경쟁력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이제 시장 측면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사실 지금 제주를 중심으로 2시간, 3시간, 4시간 비행권 안에서 우리의 의료관광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장 안에 굉장히 큰 해외 환자군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의 타겟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국가가 무엇이 약한지 그리고 그들의 주요 질환군, 질병군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창출해서 타겟셀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와 시장을 놓고 공급 사이드와 수요 사이드를 잘 매칭해 보면서 어떤 시설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시설을 도입했을 때는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특화성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겟 시장과 특화 프로그램, 정밀의학의 어떤 테마들이 결정이 되면 그걸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의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지어놓고 마케팅하면 이미 늦는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병원 안에 명상센터가 들어가고 병원 안에 수치료 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호텔 안에 웰리센터가 들어가고 호텔 안에 클리닉이 들어가는 그런 글로벌한 트렌드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헬스케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우리가 그 컨텐츠와 그리고 그 타겟 분야와 공급 사이드의 기업들을 전부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이 시설 단계에서부터 구현해 나가는 그런 개발 마케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아까 뭐 신용규 회장님도 와서 얘기했지만 헬스케어에 병원을 운영해서 내국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소위 보험을 한국의 보험 체계를 적용하고 외국인이 오면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단지에는 그렇게 이중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비보험으로 해서 이제 그 진료를 받고 돈 없는 일반 도민들이나 소위 국민들은 우리가 보험 대상으로 해는 아주 수준이 낮은 걸 받고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이번에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요청하는 것이 이제 전체가 무조건 외국인 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일 먼저 설치한 목적도 아까 우리 유 박사님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국의 의료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아주 큰 기술들이죠. 뭐 심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술, 외과 수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좋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영리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 경제의 효과도 왜냐하면 부자들이 오니까요. 이제 효과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이 제주도에서 그렇게 외국인 관광이 오려고 하면 현재 85%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서울보다 훨씬 나은 특례가 있어서 서울에서 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이런 특례가 있지 않으면 외국인 의료 관광이 제주도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서울로 가진 거예요. 지금식으로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는데 우리 홍 박사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절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관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국 환자 유치 관광객 수가 외국 환자가 117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0만이 서울이고 100만이 서울에 몰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 유형으로 봤을 때 도심형 의료 관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도시에 관광 오신 김에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오셨던 게 아니라 관광 트렌드가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관광객이 왔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강북에 있는 경복궁도 가시고 명동에 들려서 무슨 칼국수 먹고 또 강남으로 넘어오죠. 강남으로 넘어와서 강남 온 김에 그 강남 스타일 그 동상인데 가서 사진 한번 찍고 강남 왔으니까 피부과 한번 들리고 피부과 옆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사고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성수동에 가서 예쁜 카페를 가고 이런 식의 의료관광 트렌드가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조금 더 몇 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의 유형이 도심형
도시명 의료 관광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주제인 휴양형 의료 관광 또는 이제 제주 의료 헬스케어 타운, 이런 것들은 천혜의 자연 관광, 자연 자원이 결합이 된 의료 관광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텍사스 메디컬 센터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져 있고, 거기서는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오셔서 치료를 받고 가시거든요. 근데 메디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매우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술을 발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연구 기관들도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술의 라이센싱 인하우스를 위한 로펌들과 또 변리사들, 법인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없는 것은 관광이 없습니다. 사실 뭐 휴스턴에 있잖아요. 뭐 사막지대잖아요. 텍사스는 거기 가서 무슨 관광을 합니까? 치료받으러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중증 치료가 위주이고, 대한민국은 중증도 잘하지만 그 환자 수는 많지는 않다. 중증 환자는. 그러나 이제 그 경증 위주 환자들이 한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 즉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넘어서서 200만 명, 300만 명 갈 때에는 이러한 휴양형 의료관광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매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 조항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의료를 보다 산업화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규제를 개선을 해주고 풀어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사장님 말씀처럼 이 제주도 특별 이 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제한 완화를 해서 이러한 산업들이 보다 활성화할 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인 환자 병원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환자들이 그러한 치료를 받으러 오실 거잖아요. 뭐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이든지 아니면 항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러 오실 텐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충분히 치료받고 또 힐링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의료관광 시스템에서 피부과 환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그 중요한 시술이 반영이 된 동반을 한 그런 수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저가의 저렴한 시술 위주의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오셨던 22,000명 환자들 중에 주로 20, 30대 여성 중국 환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제주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휴양형 의료 관광 헬스케어 타운일 텐데, 거기에 오실 분들은 구매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환자분들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장년층이 오셔야 되는 텐데, 중장년층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 을 유치해야 되고 연구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신영규 회장님 아주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 얘기 들은 거에다가 뭐 또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쭉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좀 머리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서울과 달리 제주는 체류형, 장기 체류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타겟은 20, 30대가 아니라 40, 50대 또는 만성 질환 중심의 어떤 실버 쪽을 타겟으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른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사례를 잘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절대로 못 따라오는 어떤 차별적 기술,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굉장히 제가 몇 번을 메모를 했는데, 화산 속의 테라피, 이런 제주 고유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제주 헬스케어 타운 그리고 제주도 자체가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메카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문승선 우리 총괄 차장님께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토론도 많이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업의 어떤 주 목적이 어떤 글로벌 의료 관광의 복합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제주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제주 주민의 어떤 의료 서비스의 가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뭐 예방 중점 또는 그 체류형 어떤 그런 그 예방 활동 그런 것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기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지금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볼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신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재 양성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인재들이 고급 인재들이 저희 그 제주나 또는 헬스케어 타운에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레드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쪽에 이제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좀 갖춰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언을 드리고요. 또한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추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합성 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합성 생물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제주도에서 또는 저희 그 JDC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 헬스케어 탄 안에 R&D 기능까지 접목해서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예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웰리스 기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많은 도움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들 두 팀이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휴스턴 간호대학 학장을 만나는데 저희들 그 계획을 보여주었더니 앞으로 미래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가장 잘 잡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휴스턴 자기 그 간호대학 분교를 여기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9월달 정도에 왜 우리를 초청 안 했느냐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림 지도는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라고 하는 건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내용을 잘 참조해가지고 이번에 신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국가에서 바라고 있는 거,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정말 적어도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그 최상의 헬스케어 센터로 헬스케어 우리 타운으로 이제 키우는데 우리 JDC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관중석에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관중석에 질문 있는 분 한 30분 30초 있는데 저희 김인남 박사님 저 한 10초만. 끝났네요. 그 저기 1+1에 대한 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 플러스 환자와 같이 오는 보호자 쪽에 포커싱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거고요. 온앤오프에 대한 거 평상시 관리하다가 제주에 와서 일주일 있고 사전 사후에 대한 관리를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 그리고 아까 발리하고 제주하고 연계하는 것처럼
제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거를 추구하는 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스마트시티 뒤쪽에 특례 조항들이 있거든요. 데이터나 원격 이루와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처럼 제주특별법 내에 몇 가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다시 또 떴는데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 4분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고 이제 그 여러분 중에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예, 우리 광책규 본부장님. 오늘 유익한 토론 잘 들었고요. 회사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거리들을 많이 이제 제언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 생각하고요. 그 홍 단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메디컬 투어리즘 관련해서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는 이제 도심형이 아니라 이제 휴양형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 그 외국의 이제 좀 성공 사례에 비슷하게 도시를 이제 주신 것들이 보면은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이제 대체로 이 상하의 도시예요. 근데 제주는 사계절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 조건이 그러한 휴양형 메디컬 투어리즘을 하는데 제주가 이것이 이제 극복 가능한 조건인지 이 극복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한번 좀 마무리 말씀 듣고 싶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데이터를 보면은 일본인 그 관광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제주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면 제주도의 이제 향후에 계획이 많은 또 이제 시사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주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그 예를 들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다 따뜻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내륙 국가이거나 또 그 섬나라 또 열대 지역에 있는 많은 환자들도 한국을 지금 치료 목적으로 많이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겨울을 보여주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죠.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UAE의 두바이는 두바이 몰에 또 실내 인조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스키를 탈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또 저는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갔어요. 이분들이 워낙 눈에 대한 동경이 있으니까 굉장히 엄청 클 것이다 그랬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국에 오시면 훨씬 더 실제적인 자연에서 스키장을 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한라산 눈 높이는 한라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 이러한 계절을 이용한 휴양형 의료 관광은 확실히 강점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말씀 주셨었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일본이 항상 관광객 1위였었거든요. 최근에 1등이고 중국하고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 관광객도 1등이 일본인데 왜 여기는 없느냐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일본인 관광객 트렌드가 그러니까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주로 관광객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그 주요 관심사가 주로 뷰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류의 영향으로 K-뷰티, 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들이 주로 수도권에 이제 가시는 거죠. 그리고 20, 30대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중장년층보다는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직업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학교를 다시 가셔야 되고 또 직장을 바로 가셔야 되니까 단기간 내에 짧게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수도권에만 있다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중국 환자들은 또 반대란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무비자로 지금 입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주도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20, 30대 여성분들이 제주도에 의료 관광을 많이 오셨는데 저희 이제 분석을 했는데 좀 한계가 뭐냐면 제주 의료관광의 한계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0명 중에 1,000명 아까 이제 55개 기관이 현재 등록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00명 이상을 유치한 환자 그 등록된 의료기관은 5개 기관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 한 개 기관 1등한 기관이 전체 외군 환자 22,000명 중에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중돼 있다는 거죠. 국가도 편중되어져 있고 진료 과목도 편중되어져 있고 또 연령도 편중되어져 있고 또 성별도 편중되어져 있고 따라서 앞으로 향후 이것들을 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국가로 보다 다양한 연령대로 훨씬 더 많은 진료 과목으로 확대를 한다면 더 많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보기엔 한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갈수록 뭐 현실적인 대안들을 많이 내줘서 근데 시간이 혹시 뭐 우리 유 박사님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맞아. 예, 뭐. 시간이 좀 짧지만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웰리스라는 부분 제주의 특화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능을 평가하고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주에 와서 헬스케어 타운에서 그 이제 제주가 제공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데이터를 계속 쌓고 그것을 통해서 질환별로 또는 질병군별로 대상군별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세계적인 수준의 저널에 자꾸 발표를 그래야 그 효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제주 헬스케어 타운의 그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 헬스케어 타운으로서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발표하신 분과 그리고 토론하신 분도 플로우에서 여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새겨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헬스케어 타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내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새로운 기획 웰리스 산업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 나아갈 방향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JDC 주최 2개의 세션을 통해서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가 진정한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보겠습니다.